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금, 석유 같은 원자재 선물까지도 거래한다. 이런 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선물 거래로 잘 알려진 크라켄 있잖아요. 네, 바로 그 크라켄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좀 궁금하죠? 왜 갑자기 익숙한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전통금융 시장의 상품까지 손을 뻗는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변화, 그 속사정과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상품 몇 개 늘린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크라켄의 이번 움직임은요, 암호화폐 시장하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금융시장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좀 읽히거든요. 특히나 얘네들이 진출하려는 시장이 바로 그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CME 그룹이라는 점, 이 연관성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CME 그룹이요? 그렇다면 먼저 크라켄이 발을 들이려는 그 시장, CME 그룹부터 좀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워낙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만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CME 그룹은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걸 모태로 하는데요. 뭐 이름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파생 상품 거래소 그룹입니다. 명실상부하죠.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 종류나 규모가 상상을 좀 초월하는데요. 우리가 뭐 뉴스에서 자주 듣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주요 주가 지수 선물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또 원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들, 심지어는 옥수수, 콩, 밀 같은 농산물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방대한 원자재 선물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로 파운드, 엔화, 호주 달러 같은 주요국 통화들 있잖아요. 그 가치 변동에 투자하는 외환 선물도 있고요. 네. 또 금리 변동성에 투자하는 금리 선물까지. 어휴, 정말 많죠. 사실상 뭐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투자 기회를 찾는 거의 모든 종류의 파생 상품이 여기서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야,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는 뭐 전통 금융 시장의 절대적인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같네요. 주가지수부터 금, 석유, 환율, 금리까지 그런 거대한 시장의 심장부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직접 선수로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군요. 근데 암호화폐만 전문적으로 다루던 곳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이유,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기존 사업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크라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얘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에 머무르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사용자가 딱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크라켄 앱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을요,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뭐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까지 전부 다 이걸 원스톱으로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올인원 금융 플랫폼, 이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올인원 플랫폼이요? 네, 제공된 자료들을 좀 보니까 우선은 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주식, 에쿼티 거래 지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적으로 에너지, 금속, 외환 이런 식으로 서비스 범위를 쭉 넓혀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올인원 플랫폼이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편하겠네요. 여러 증권사 앱 쓰고 또 코인 앱 쓰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 군데서 모든 투자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런데 이런 편리성 말고 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 배경인데요. 바로 기업 공개, IPO 준비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아, IPO요? 네. 크라켄은 계속 IPO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사업 모델을 암호화폐만 딱 한정 짓는 것보다 금, 석유, 주가지수 같은 이런 전통 금융 상품까지 넓게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기업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받는 데 유리하죠. 그렇죠. 사업 다각화가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사업 다각화는 곧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걸로 인식이 되고 또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니까 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매력적인 회사로 보일 수 있겠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확장 전략을 반영해서 크라켄 IPO 때 예상 기업 가치를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6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면 26조 원.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IPO를 염두에 둔 큰 그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 시장의 강자들하고 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로빈후드나 아니면 또 다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이요. 이런 데하고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크라켄의 이번 행보는 이 금융투자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들 많이 모은 로빈후드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주식 거래 서비스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고요. 또 이미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는 암호화폐 영역 넘어서서 전통자선 서비스까지 이 경쟁 전선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겠네요. 사용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이 더 다양한 상품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싸게 제공하느냐 이걸 비교하면서 선택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사나 선물 중개회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주력 시장에 암호화폐 기반의 신흥 강자가 최첨단 기술하고 낮은 수수료 이걸 무기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니까요. 특히 그 토큰화된 주식 시장 경쟁도 되게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주식을 블록체인 위에서도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거래하는 방식이잖아요. 로빈후드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크라켄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강점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제 정말 암호화폐 기업이다. 전통금융 플랫폼이다. 이 경계가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막 영역을 침범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또 때로는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전통 증권사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를 제공한다거나 반대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 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요.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이 이런 서로 다른 기술과 자산을 성공적으로 잘 융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느냐 이게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전통금융시장, 특히 규제가 엄격하다는 CME 같은 곳에 직접 연결되려면 그냥 기술적인 준비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법적인 문제라던가 규제 장벽 같은 거, 이건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아, 이 부분이 크라켄 전략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라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크라켄 파생 상품 US, 그러니까 크라켄 데리버티브즈 US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자회사가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하죠. 여기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선물 중개사 FCM, 퓨처즈 커미션 머천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거군요. 네, CFTC는 미국의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핵심 규제 기관이거든요. 이 FCM 자격을 확보했다는 건 크라켄이 그냥 외부 파트너로서 CME 시스템에 접속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완전히 편입돼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시장 참여자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건 규제 준수 측면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건 당연하고 동시에 CME 시장에 직접 접근해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하, 단순 기술 제휴가 아니라 규제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선수로 직접 필드에 뛰어든 거군요.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이런 자격을 유지하고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역량은 또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단순히 라이센스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규제 총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기반 마련에도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닌자트레이더라는 트레이딩 플랫폼 전문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닌자 트레이더요? 네, 인수 가격이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였어요. 15억 달러, 2조 원이요? 와, 네, 이 닌자 트레이더는 특히 개인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선물이나 외환 거래할 때 쓰는 고급 차트 분석 기능이나 자동 매매 시스템 개발 환경 이런 걸로 인지도가 아주 높은 플랫폼입니다. 이 인수는 크라켄이 그냥 전통 금융 상품을 목록에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오랜 기간 쌓여온 전통 금융, 그러니까 트레이드파이 시장의 거래 기술, 인터페이스, 노하우, 심지어 사용자 기반까지 싹 흡수해서 자기들이 가진 암호화폐 크립토 기술력하고 융합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의지가 강력하네요.
네, 막대한 인수 금액 자체가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크라켄의 진심과 미래 투자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상품 선물뿐만 아니라 외환, 금리, 주가 지수 같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인수라니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네요. 전통금융 기술하고 암호화폐 기술의 시너지를 노린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기능 통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요. 닌자 트레이더가 가진 아주 정교한 차트 분석 도구나 백테스팅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크라켄의 암호화폐 거래 인터페이스에 통합해서 전문 트레이더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반대로 크라켄이 가진 블록체인 기술이나 실시간 결제 시스템 노하우 이런 걸 활용해서 전통 자산 거래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24시간 거래 환경에 더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서로 다른 기술 스택이나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융합만 된다면 사용자한테는 정말 전에 없던 통합적인 트레이딩 경험을 제공할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네, 기술 인프라하고 규제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 바로 거래 조건, 특히 수수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워야 할 텐데요.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수수료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거래 수수료가 0.5bp,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죠. 여기에 불과할 거라고 해요. 0.5bp요? 네, 1bp가 0.01%니까 0.005%라는 아주 낮은 수수료율인 거죠. 와, 정말 낮은데요. 그렇죠. 이건 기존의 많은 전통적인 선물 중개 플랫폼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사용자는 이 낮은 수수료로 CME 그룹 산하의 주요 거래소들,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 뉴욕 상업거래소 NYMX, 상품거래소 커맥스, 여기서 거래되는 금, 원유, S&P 500 지수 선물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수수료만 낮은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많은 전문 트레이더들을 위해서 실시간 시장 심층 데이터 접근권이라든지 맞춤형 분석 도구, API 지원 같은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될 걸로 예상돼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하고 서비스 품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0.5bp면 확실히 업계 최저 수준에 가까워 보이네요. 특히 거래 자주 하시는 트레이더분들한테는 이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플랫폼들은 이 수수료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니면 크라켄이 이 낮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낮은 수수료는 분명 신규 고객, 특히 암호화폐 투자에는 익숙하지만 전통 자산 투자는 처음인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다만 이게 너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수익성 악화라는 부담도 안게 되겠죠. 크라켄으로서는 아마 초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거래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이나 휴일 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24/7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전통금융 시장은 보통 주 5일,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열리고 닫고 하는 방식인데 크라켄의 이런 움직임이 이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쩌면 금융시장의 미래를 바꿀 더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현재 CME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전통자산 선물 상품들은요, 보통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거의 24시간, 정확히는 23시간 정도 거래되는 24/5 구조입니다. 주말에는 시장이 멈추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CME 그룹의 수장인 테리 너피 CEO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어요.
CME가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선물을 상장해서 24시간 주 7일, 즉 24/7 거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상품에만 국한된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체 시장, 그러니까 모든 자산 클래스의 24/7 거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전체 시장의 24/7 거래요?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인데요. 만약에 CME 같은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금이나 석유, 주가지수 같은 전통 자산들도 주말 포함해서 쉬는 날 없이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건 단순히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금융시장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통 금융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상시 접근성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고요. 크라켄처럼 암호화폐와 전통 자산을 함께 다루는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게 이런 변화를 더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의 발전, 특히 블록체인 같은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시장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또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개장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24/7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시간 제약 없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걸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라던가 규제 당국의 감독 방식 변화,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크라켄 같은 플랫폼의 등장은 이런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들어볼수록 크라켄의 이번 행보가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다각화,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기술하고 전통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선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금융시장 전체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지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쩌면 한 앱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고 동시에 S&P 500 지수 선물을 매수하고 유가 변동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유럽화 환율을 거래하는 거, 이게 일상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만약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장이라는 조건까지 더해진다면 투자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또 복잡하게 변모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아까 말씀하신 IPO 준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크라켄이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미래형 종합 금융 플랫폼이다. 이런 매력적인 스토리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200억 달러라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성공적인 상장을 이뤄내려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으로의 확장, 또 규제 라이센스 확보, 닌자 트레이더 인수 같은 것들은 모두 크라켄이 미래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이고요. 이게 IPO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들이죠. 시장에 우리는 그냥 코인 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반의 차세대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크라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그리고 미래의 금융시장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자산을 거래하고 어쩌면 시간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암호화폐 기술이 촉발한 혁신이 이제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근간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분명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유형의 위험과 복잡성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에 기반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크라켄의 도전과 미래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여전히 전통자산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암호화폐가 가져올 혁신의 가능성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혹은 이 두의 융합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실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